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괴물 중 절반은 정규 직원이 아니야. 어제 데일에게서 그 오래된 권총을 받아왔잖아. 그날 밤 내내 그 총만 쳐다봤어. 이리저리 만져보기도 하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따라하면서 놀았어. 그래, 그런다고 뭘 알아내지 못하겠지. 아무튼 느지막하게 잠자리에 들면서 권총은 협탁에 놨어.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에 두고 싶더라고. 요모조모 뜯어본 결과 그 총은 6연발 권총이었어. 탄창을 확인했더니 아직 5발이 들어있더라. 이 권총이 사용됐을 시기를 생각해보면 놀랍지도 않아. 카우보이들은 풀장전하지 않거든. 내가 열심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 거기에 내가 여태껏 시청한 서부 영화와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까지 합하면 이런 초창기 권총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어서 공이치기가 공이와 같이 탄약통 옆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이치기에 아주 약한 충격만 전해져도 총이 발사된다는 거야. 대신 탄창 하나가 비면 그 빈 탄창을 공이치기 앞에 둬서 실수로 발포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아무튼 그것 말고도 핸들에 달린 장식이 꽤 흥미로웠어. 대부분 미적인 이유로 만든 느낌이 강했는데 빛날 정도로 열심히 연마한 나무 핸들에 이니셜 C와 M이 새겨져 있었어. 기존 주인의 이니셜이겠거니 했어. 내가 아는 사람 중 성이 M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데일 뿐인데 데일의 이름을 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 아무튼 그 이니셜을 보니까 이 권총이 데일의 선조가 지니던 물건인 것 같더라고. 세대를 거쳐서 전해온 물건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가보라면 데일은 왜 이걸 치우지 못해서 안달이었는지 궁금하네. 상부에 맞서 나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로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결국 데일과 나는 공식적으로 같은 편인 거잖아? 물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데일과 내가 같은 배를 탔다면 다른 배를 탄 존재는 누구지? 더 생각할수록 헷갈리기만 해. 그냥 사실에만 집중해야겠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데일이 알려준 대로 꼭 지닐 물건들을 챙기는 것부터 했어. 새와 월계수, 은 그리고 세이지, 소금과 붉은 버베나. 난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데일이 알려준 물건이 초자연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어. 오컬트에는 문외한이지만 많은 친구와 조력자가 주는 장점은 바로 이거야. 누군가는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 경우엔 그 사람이 바로 클라라야.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때 진짜 친하게 지냈어. 우정을 발판 삼아 내가 공부도 가르쳐주곤 했는데 걔가 그 고마움을 아직 기억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필요한 물건 좀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마웠어. 클라라가 토속 신앙을 믿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세이지나 붉은 버베나가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클라라만큼 위지가 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래. 클라라네 집에 가서 같이 아침 먹고 수다 좀 떨다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클라라가 안방에서 책가방, 이상한 보따리와 작은 보석함을 가지고 나왔어. 그 3가지를 앞에 놓더니 내 옆에 앉았어.
자, 그럼 가장 먼저 클라라가 작은 보따리를 들어서 내게 들이밀더니 말했어. 세이지야, 정화 위식에 많이 쓰이는 건데 특정한 장소에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치고 싶다면 이걸 가져가서 쓰면 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거기에 두고 나오면 돼? 아니면... 그러자 클라라가 키득대더니 고개를 저었어. 태워야 해, 바보야. 자, 다음. 그리고 책가방을 들더니 말했어. 붉은 버베나. 내 베란다에서 갔다 온 거야. 악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지.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만 들었어. 보석함은 뭐야? 내 말에 클라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물어봐줘서 고맙네. 네가 은이랑 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거 들으니까 내가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생각나더라고. 클라라가 보석함을 열자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하트 모양의 로켓이 달린 화려한 목걸이가 보였어. 이 목걸이 줄은 새로 만들어졌는데 로켓 자체는 은이거든. 강력한 보호 장비이긴 한데 내 취향이 아니라서 너한테 주려고. 나보다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진짜? 목걸이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로켓을 열어봤어. 당연하지. 하지만 아직 최고의 선물이 남았다고? 클라라가 책가방을 열더니 은색 로켓 안을 가득 채운 쨍한 붉은색 꽃을 보여줬어. 그리고 내게 뒤로 돌라고 손짓하더니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은도 챙기고 쇠도 챙기고 거기에 붉은 버베나까지 지니는 거야. 그 말에 클라라를 향해 씩 웃었어. 정말 고마워.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닥쳐, 자식아. 클라라의 말에 우리 둘 다 빵 터지면서 하이파이브를 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써먹었던 농담이거든. 아, 그리고 소금은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면 돼. 요리할 때 쓰는 거 있지? 그거면 충분할 거야. 월계수는 없는데 그것도 태우면 정화에 좋다고 들었어. 저주와 마법을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가려는 채비를 하자 클라라가 나를 잡았어. 하나만 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넌 지금 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지? 하지만 널 보호할 방법은 알고, 물론 내가 네 상황에 있진 않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대해야 해. 물론 너도 아는 사실이겠지만 특히 쇠와 붉은 버베나는 요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라가 충분히 시간을 들인 다음에 말을 이었어. 대부분 쇠를 싫어한다고 알려졌잖아? 그건 요정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산물임에 반해 쇠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런 말도 있어. 요정이 한때 쇠와 거래를 했는데 그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아서 쇠가 요정에게 화가 난 거라고. 하지만 진실을 누가 알겠어? 네 말을 듣자니 너의 상대가 그만큼 악한 존재인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혹시 요정이 게임이나 거짓이 섞인 진실은 이해를 못하거나 못 알아듣고 그러니? 내 말에 클라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 아니, 오히려 사기에 능한 존재야.
그래서 상대할 때 네가 하는 말에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해. 안 그랬다가는 말 꼬투리를 접혀서 된통 고생하는 수가 있거든. 절대로 그들의 성질을 건드리면 안 돼. 얼마나 앙심을 품는지. 갑자기 클라라가 목소리를 한껏 낮췄어. 쓰레기들이야. 언제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라. 뭐야, 너 나 겁주려는 거지? 클라라가 내게 윙크하더니 문을 열어줬어. 나중에 또 와. 호기롭게 날 보내주는 모습에 나도 그녀에게 엄지척을 날리고 계단으로 내려왔어. 다음 목적지는 내 옆집이었어.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나를 반겨주더라고. 리아, 네가 아니면 누구겠어. 월계수 더 필요하구나? 네, 사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월계수 화분 하나만 저한테 팔아주실 수 있어요? 지갑을 찾으며 물었어. 내 말에 아주머니가 좀 놀란 표정이었지만 기꺼이 거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작은 월계수 화분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어. 현관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좀 애를 먹어서 얼른 받아들었지. 생각보다 가볍더라. 아주머니에게 30달러 드렸어. 10달러면 된다고 했는데 그간 내가 계속 가지 얻으러 오느라 귀찮게 한 것까지 넉넉하게 쳐서 드린다고 했지.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천으로 덮거나 치워버렸어. 이건 예전에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야.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 사달이 났으니까 잠시 거울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처음에는 공원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제 데일의 소동을 보니까 상부에 있는 놈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 오늘 출근길은 버베나 로켓 목걸이와 함께했어. 가방은 쇠 목과 월계수, 작은 병에 채운 소금으로 꽉 들어찼지. 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하나 더 하고 갔어. 바로 앤에게 전화하기.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받는 앤의 목소리를 듣자니 마치 화장실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은 잊힌 것 같았어. 여보세요? 잘 지냈어요? 여전히 폭력적이신가? 그 말에 씩 웃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앤, 혹시 오늘 마인배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미안한데 오늘 내가 출근을 안 해요. 지금 엄마네 왔어요. 오늘 생신이라서. 내일은 가능해요. 그 말에 알겠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끊었어. 아무래도 오늘은 나이든 디바와 피아니스트를 공략해야겠어. 혼자 마인 배우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 그래도 할리우드 구역에 있는 괴물들은 그나마 덜 위협적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 공원에 도착하니 11시 정도 됐더라. 스크래치 씨 먼저 봐주고 난 할리우드 구역으로 향했어. 아무도 없는 그 거리가 이렇게 으스스한지 오늘 처음 알았지 뭐야. 유일하게 침묵을 깨는 소리라고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었어. 피아니스트가 있는 식당에 다가갈수록 그 선율이 점점 더 커졌어. 하지만 식당 유리로 안을 확인한 난 그 자리에 멈췄어. 피아니스트 혼자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괴물이 또 있는 거야. 바로 나이든 디바였어. 두 괴물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 건 처음 봐.
디바가 우아하게 피아노에 기대서 담배를 들고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하더라고. 놀랍게도 피아니스트 역시 디바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어. 오히려 가끔 디바를 보면서 웃기까지 하더라니까. 놀라웠어.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야.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못해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건 원래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 만약 내 가설이 옳다면 모든 괴물은 한때 인간이었던 거잖아? 그럼 이 둘도 서로의 과거를 알 수 있겠네? 덕분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디바를 알고 디바가 카우보이를 안다면 혹시 괴물들 역시 서로 과거가 얽혀있는 게 아닐까? 일단 더 깊게 가진 않기로 했어. 당장은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디바가 날 돌아봤어. 하지만 피아니스트는 고개도 안 들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뼛쭈뼛 말을 걸었어. 내 등장에 디바가 재빨리 자세를 고쳤어. 안녕, 예쁘니. 이렇게 우리에게 들러주다니 너무 기뻐. 항상 알던 그 과장된 말투. 우리요? 내가 물었어. 디바가 한 말이 내 뇌리에 박힌 거야. 우리. 디바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더니 내 질문을 무시했어. 와서 같이 앉을래?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럼요. 디바에게 대답한 뒤 벤치에 앉아 디바가 맞은편에 앉길 기다렸어. 가방을 열어서 쇠못을 꺼내 그녀에게 줬지. 어떤 반응을 기대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디바는 쇠못을 가져가더니 잠깐 보고 다시 내게 돌려줬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미소만 짓는 거야. 내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 혹시 못에 이상한 거 없나요? 디바가 멍청하다는 듯이 나를 보며 되물었어. 왜? 뭐가 이상한데?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이미 월계수까지 반응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귀거리를 줬어. 귀걸이라서 그런지 쇠못보다 반응이 훨씬 좋더라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에 비춰보고 난리도 아니었어. 어머, 너무 예쁘다. 자기 취향 정말 좋네. 칭찬을 끝낸 디바가 다시 내게 귀걸이를 돌려줬어. 뭐야, 너무 아무 일도 없잖아. 하지만 곧장 피아니스트에게 옮겨갔어. 하지만 피아니스트 역시 월계수 가지 외에는 반응이 없더라고. 월계수 가지를 꺼냈더니 곧장 몸을 돌리는 거야. 손은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몸만 가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어.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나도 모르게 한동안 가지를 이리 대고 저리 대면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멈추지 않고 몸을 어디까지 피하는지 구경했어. 이만하면 다 놀았다 싶어서 월계수 가지를 치웠어. 하지만 바로 나갈 생각은 아니었지. 두 괴물이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거든. 언제나 홀로 지내던 녀석들이었잖아. 그래서 물어봤지. 방해하려는 건 아닌데요. 혹시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내 말에 피아니스트는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나이든 디바가 날 쳐다봤어.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입을 빠져나온 건 바짝 마른 것처럼 건조하게 킥킥대는 소리였어. 우린... 디바가 까마귀처럼 킥킥대더니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며 구역질을 해댔어. 우리는... 악착스럽게 문장을 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 서로...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보통은 얼굴이 녹아내리잖아? 그게 원래 반응이잖아. 하지만 이런 모습이라니. 디바의 피부가 천천히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보이자 차라리 안심할 수 있었어. 곧 두피가 흘러내렸어. 그리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지. 충격에 빠진 나는 조금 전까지 디바가 서 있던 자리를 대신 채운 반짝이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어. 이번에는 디바가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 몸이 부르르 떨렸어.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식당을 나가기로 했어. 왠지 피아니스트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았거든. 아주 잠깐이지만 피아니스트의 눈동자가 빠르게 번뜩이는 걸 본 것 같아. 식당에서 나온 난 그대로 데일의 사무실로 향했어. 출근했는지 긴가민가 했는데 놀랍게도 사무실 문 앞에 기대 앉아 아이스티를 홀짝이고 있더라. 왔네요. 꽤 늦게 왔네. 데일이 진심이 반쯤 담긴 미소로 날 맞이했어.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데일. 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 서로 절친됐으니까 하나 더 보여줄게요. 데일이 말했어. 그 전에 내 총부터 돌려주고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놓더니 왼쪽 팔을 걷는 거야. 전완근 부근 위에 새로운 상처가 있었어. 이건 어제 봤던 내 이름은 데일이다 보다는 얕은 상처였어. 상처 사이사이로 핏방울이 맺힌 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 8분의 3이라고 써 있었어. 8명 중 3명? 아무 생각 없이 말하던 내 입을 데일이 황급히 틀어막았어. 제발 좀 닥칠래요? 돌겠네. 데일이 새되게 말했어. 미안해요. 여전히 입이 막힌 채 웅얼댔어. 데일이 눈동자를 굴리더니 손을 치워주더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었어. 데일이 대답 없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더니 말했어. 말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활짝 열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 일반화하지 말고 아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조심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믿어지지만 데일이 말하다 말고 한숨을 푹 쉬었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더라.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난 정말 미칠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어. 눈빛이 뭔가 개슴츠레하고 공허해지는 듯 하더니 내가 놀랄 시간도 없이 갑자기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을 잡더니 자기 왼쪽 손바닥을 힘껏 쑤셔서 피를 내는 거야. 그러더니 곧 제정신으로 돌아와서는 혼자 있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이상한 대화를 뒤로하고 난 갖고 있던 데일의 총을 돌려준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할 일을 끝내기로 했어. 역마차를 찾아 다가갔더니 네이선이 마부석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 말들이 쌍둥이 협곡 포인트에 나무 롤러코스터 입구 옆 그늘에 차분하게 대기 중이더라. 마차에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네이선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기적으로 들리는 코골이 외에는 반응이 없었어. 자는 네이선의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이는 데다가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깨우는 대신 가방에서 황새 인형을 꺼내 네이선의 손 바로 옆 무릎에 올려놨어.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이선의 손가락이 곧장 인형을 붙잡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만 진짜 연기자야. 어제 앤에게 부탁해서 마인 배우를 만나기로 했던 거 기억하지? 아침에 출근했는데 과연 오늘 마인 배우와의 만남의 끝이 병원이 아니면 어디일지 전혀 예상이 안 가는 거야. 솔직히 공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바지를 지를 것처럼 무서웠거든. 9시에 앤이랑 만나기로 해서 스크래치 씨랑 놀아주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 했어. 공원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라서 시간이 좀 비긴 했지만 스크래치 씨는 내가 왔다 하면 기본 1시간은 놀자고 달려들거든. 그래서 뜬 시간에 네이선을 만나보기로 했어. 서부구역에 들어서자 쌍둥이 협곡 포인트 입구를 막 지나던 네이선이 나를 발견하고 멈췄어.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까지 변하네. 날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 가까이 다가가니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 마부석 옆에 앉아서 보니까 네이선 셔츠 목 부분에 삐쭉 튀어나온 황새 인형이 보였어.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이선이 비교적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저기, 이거 챙겨줘서 고마워요. 정말 좋아하는 인형이거든요. 이건... 네이선이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붉혔어. 애착 인형이잖아요. 다 알아요. 네이선, 나도 아직 잘 때 토끼 인형이랑 같이 자니까 똑같은 처지예요. 내가 씩 웃으며 말했어. 그나저나 어제는 잠들었더라고요. 더는 잠을 안 자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좀 많이 자요. 피곤해서 자는 건 아니지만 지겹거나 무감각해진다는 생각이 들면 자버리거든요. 잠시라도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요. 가끔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다니는 꿈도 꿔요. 꿈꾸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이선이 말했어.
사탕 먹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해요. 그나저나 데일이 당신에게 인형을 줬다니 좀 놀랍네요. 솔직히 데일이 모르겠어요. 진작에 버렸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문득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우울해졌어. 네이선, 내가 보기에 데일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마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데일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가는 게 느껴져요. 아직 데일이 무슨 이유로 당신에게 독을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데일 역시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닌 건 확실해요. 몰라요. 내가 너무 답도 없이 로맨틱만 쫓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데일이 당신을 여전히 생각한다고 믿고 싶어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삶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요. 중요한 건 놀이공원 외부인은 나라는 존재를 전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부인은 솔직히 말해서 리아, 당신을 제외한다면 누가 있나요? 데일이 날 생각해 줄 순 있다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언젠간 당신도 이곳을 떠나고 나만 남겠죠. 그 후엔 누구도 남지 않을 거예요. 혹시 가족이라던가 당신을 찾을 만한 사람 있어요? 그러자 네이선이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암울한 표정 지었어. 부모님은 내가 소위 말하는 동성 절친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발견한 이후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데일이 날 저버리기 훨씬 전이었죠. 거의 호적에서 파내다시피 했어요. 뭐 혼자서 살아갈 순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디 수렁에 처박혀서 시체로 발견된다 한들 부모님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러니 내게 남은 건 당신과 이 인형이 전부예요. 슬픈 현실이었지만 그걸 반박할 여지도 없었어. 생각만으로도 우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왜 네이선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 그가 죽을 때까지 내가 곁을 지키겠다면서. 네이선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앤을 찾아갔어. 사탕구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헐렁한 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검은 머리는 느슨하게 똥머리로 감아올린 게 편해 보였어. 저게 옳지. 어차피 여기서 볼 사람도 없는데 꾸며서 뭐해. 좋은 아침이에요. 앤이 웃으며 나를 반기더니 꽉 안아줬어. 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우리 둘만 노는 게 얼마만이야 대체. 며칠 전에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미첼이나 올리버가 있어서 말을 못했어요. 앤이 나를 놓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 둘 다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앤이 꾀꼬리처럼 노래하듯 말했어. 그나저나 마이미는 왜요? 무서워하는 거 아니었어요? 앤이 물었어. 맞아요. 엄청나게 무섭기는 해요. 그래도 좀 특별한 녀석이라서 혹시 정보 좀 알아낼 수 있을까 해서요. 똑똑한 놈인 것 같아서. 글쎄요. 공포에 맞선다고 해줄 건 없으니까요. 자꾸 엄습하는 긴장감을 티내지 않으려 애써 말했어. 어쩜 이렇게 용감해. 앤이 장난치듯 나를 칭찬하며 하나로 묶은 내 머리칼을 들며 말했어.
그나저나 새 목걸이 참 예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손으로 은 로켓을 만지작댔어. 고마워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자, 그럼 살짝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인 배우랑 만나려면 일단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걔가 어디서 노는지 모르겠거든요. 애니 짐짓 미안하다는 어투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 며칠 전에 눈깔 사탕 요정이 춤추는 무대 근처에서 보긴 했어요. 내가 말했어. 일단 무대부터 확인하기로 하고 가봤는데 아쉽게도 무아지경으로 춤추는 요정밖에 안 보이더라. 애니 차라리 찢어져서 찾아보자고 했지만 저번에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냐고 해서 그냥 같이 가기로 했어. 그리고 사탕구역에 있는 놀이기구를 하나하나 뒤져보기로 했어.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사탕구역의 주 고객은 어린아이야. 그 말은 이 구역에 있는 놀이기구 대부분이 작고 아담하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다른 구역보다 아기자기한 탈 것이 더 많은 편이야. 앵과 함께 놀이기구 입구랑 미동 없이 작동되기만을 기다리는 텅 빈 외건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마인 배우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던 중 앤이 갑자기 내 어깨를 치더니 앞에 있는 거대한 회전목마를 향해 손짓했어. 저기 봐요. 저기 있네. 앤이 속삭였어. 앤의 말이 옳았어. 마인 배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회전목마 좌석 하나에 매달려서 목을 쭉 빼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오죠? 앤이 조용히 물었어. 그냥 내가 가려고요. 설득해볼까 해요. 나 역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앤이 고개를 끄덕였어. 같이 가줄 거죠? 마인 배우는 당신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마인 배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하지만 좌석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마인 배우가 뱀 소리를 내면서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부탁할게. 내가 손을 들며 외쳤어. 그래, 마이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앤이 거들었어. 하지만 마인 배우는 반응하지 않았어. 대신 기둥에 매달려서 가늘게 뜬 눈에 위협적인 눈빛을 띠고 쳐다봤어. 입술이 서서히 열리는 듯 하더니 양 입가에서 거미 다리처럼 송곳니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대체 이 흉물스러운 녀석을 왜 좋아한다고요? 내가 앤에게 속삭이자 앤이 어깨를 으쓱했어. 마이마, 우리 좀 도와주면 하는데. 앤이 다시 애원하듯 말했어. 마인 배우는 우리보다 한참 위에 매달려서 쳐다보기만 했어. 송곳니가 햇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어. 송곳니를 타고 끈적한 침이 흘러나와 우리 발치에 소리 없이 떨어졌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인 배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 아래를 잡고 또 잡으며 내려오는 녀석의 손가락이 언제라도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 보였어. 조금씩 움직이던 마인 배우가 바닥에 내려오더니 기둥에서 떨어져 우리 앞에 섰어. 숨을 참았어. 마인 배우가 송곳니를 드러낸 채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몰라. 조심스런 마음으로 그를 응시하면서 언제라도 사지로 딛고 우리에게 달려들거나 도망가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애는 전보다 경계가 풀린 것 같았어. 고마워. 애니 환하게 웃으며 마인 배우에게 말했어. 분장한 그 얼굴에서 차마 눈을 못 거두겠더라. 이미 왜곡되어 버린 얼굴 위를 하얗게 덮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미소를 그린 채 눈 밑에는 거대한 점을 찍은 그 얼굴. 애니 나를 쿡 찌르고 나서야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그나저나 얘한테 뭘 묻고 싶었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뒤도 안 보고 도망쳐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깊게 심호흡하고 가방을 내렸어. 여전히 마인 배우를 응시한 상태로 가방을 열어서 가져온 물건을 꺼냈어. 사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꺼냈어. 먼저 잡힌 건 쇠못. 못을 꺼내서 마인 배우에게 보여줬어. 특정한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마인 배우가 보여준 반응만큼은 절대로 예상한 게 아니었어. 마인 배우는 쇠못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나더니 입을 쩍 벌리고 매우 위협적인 톤으로 씩씩댔어. 갑자기 용기가 샘솟아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가서 못으로 찔러보려고 했어. 그러자 마인 배우가 소리를 죽이더니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쇠못을 보면서 훌쩍이는 거야. 마인 배우가 펄쩍 뛰더니 다시 회전목마 기둥을 잡고 허겁지겁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쇠못과 일정 거리를 벌린 다음에야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공포와 악에 받친 눈으로 우릴 내려봤어. 애니 놀랐는지 내게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냈어. 방금 무슨 짓이에요? 저 불쌍한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안 보여요? 애니 화난 듯 물었어. 그 말에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 마인 배우가 새를 무서워해요. 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 앤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에 난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었어. 집으로 가고 싶었어. 마인 배우가 없는 공간으로. 새로운 발견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 마인 배우는 다른 괴물과는 달라. 항상 그런 존재였어. 데일이 뭐든지 일반화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뜻일까? 스크래치 씨 우리를 지나던 중 자리에 우뚝 섰어. 가끔 여기 비밀을 파헤치는데 너무 급급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잊는다니까. 스크래치 씨는 우리 앞 맨땅에 누워있었어. 다시 우리로 향하자 스크래치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확인하더니 다시 누워버렸어. 마치 자신의 존재를 잊은 나에게 항의하는 것 같더라. 스크래치 씨 옆에 주저앉아서 그의 털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어. 아, 얼마나 좋던지. 점점 안정감을 느끼며 요동치던 심장도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 덕분에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지. 한숨을 푹 쉬며 따뜻하고 포근한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어.
그때 눈가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데일이겠거니 예상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놀랍게도 웃는 카우보이가 서 있었어. 그가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어. 침을 꿀꺽 삼키고 그의 손을 잡아 일어났어. 오랜만이네. 고개를 끄덕이는 카우보이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 평소와 달리 단호한 표정인 거야. 그에게 살짝 다가갔더니 곧바로 뒤로 물러나더라.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 괜찮아? 아, 네가 여기 올 줄 몰랐어. 다른 구역으로 넘어오면 불편하거나 한 거 아니야? 반응이 없네. 입술을 깨물었어. 분위기 때문에 점점 불안해졌어. 그 순간 뭔가가 퍼뜩 떠올랐어.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어서 안에 있는 나무 핸들이 달린 권총을 꺼냈어. 혹시 이거 네 총이야? 내가 그에게 총을 보이며 말했어. 잠시 총을 보던 카우보이의 눈이 커지더니 권총과 나를 번갈아가며 봤어.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 아니, 심지어 무서워하는 느낌? 크게 심호흡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혹시 누가 이걸로 널 아프게 했니? 카우보이가 입을 열자 그 안으로 검은 혀가 긴장한 듯 치아를 훑는 게 보였어. 카우보이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권총에 고정되어 있었어. 한 5초간 미동도 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서 가버리는 거야. 기다려. 널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카우보이를 불렀어. 재빨리 총을 가방에 넣고 그의 뒤를 쫓았어. 진심으로 무서웠거든. 어떤 방법으로든 카우보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카우보이가 향하는 곳은 쌍둥이 협곡 포인트 입구였어.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옆구리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어.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했지.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거리에 홀로 남겨졌어. 아, 진짜 이 집 계속하다가는 조만간 미치겠다 싶더라. 미첼에게 연락해서 카우보이가 나 때문에 화난 것 같다고 미리 전달했어. 미첼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내일 출근해서 자기가 잘 달래보겠다고 하고 끊었어. 남은 시간은 다시 스크래치 씨와 함께 보내다가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 마인 배우가 요정인지 궁금해. 내 생각에는 딱 들어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새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는 편이잖아. 내 말은 마인 배우가 다른 괴물들과 현저히 다르게 행동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유원지 내에 있는 녀석들은 보통 동물 모양과 거리가 좀 멀잖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려나. 아무튼 쇠못에 반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른 괴물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데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 내용은 하이가 전부였어. 그냥 하이라니.
데일의 친근한 말투에는 절대로 적응 못할 것 같아. 하이요, 웬일이에요? 나도 답장했어. 그냥요. 혹시 괴물들이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르는가 해서요. 마인배우 이야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입력 중이라는 표시만 5분이나 뜨더니 마침내 다시 답장이 왔어. 근데 온 게 뭔지 알아? 어이없다는 표정의 이모티콘이었어.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해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힌트는 한정적이고 그것도 오늘 바닥난 것 같거든요. 그러더니 데일이 입 벌린 사진이 연달아 도착했어. 그의 혀에 피가 나는 걸 확인하는 순간 움찔했어. 사실 데일이 주는 힌트는 그만 받고 싶어. 이걸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면 다음에 데일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 데일은 자기 자신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협받고 있다고. 이제 조사 속도를 올려야 해. 괴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목걸이가 있잖아. 채찍에, 총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봤자 별거 있겠어. 그게 참 궁금해. 진짜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수준일까?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연기자 중 절반은 괴물이야. 어제 마인 배우를 만난 이후로 계속 괴물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요소가 과연 뭔지 고민했어. 얼마 후 데일의 피부에 새겨졌던 숫자가 퍼뜩 떠올랐어. 8분의 3. 내 생각에 3은 괴물인 것 같아. 실제 괴물 중 괴물 말이야. 쇠못에 반응하는 존재. 그게 상부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진 모르겠어. 마인 배우가 상부의 일부라고 생각하긴 좀 어렵거든. 하지만 만약에 내 추측이 옳다면 분명히 마인 배우 말고도 그런 녀석들이 둘이나 더 있다는 거잖아. 누가 어떤 괴물인지 알아봤자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것만은 분명해. 새로 인한 사건은 기존에 내가 가졌던 생각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모든 괴물이 한때는 인간이었다는 이론이 뒤집어지는 거지. 괴물 중 일부, 다시 말해서 아직 정체를 모르는 셋은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거야.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이런 말을 직접 타이핑하자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셋은 분명히 요정이거나 다른 존재임이 틀림없어. 오늘 출근해서 데일과 대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그래, 데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내 이론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부리가 달린 춤추는 소녀. 눈깔사탕 요정의 이름은 차이콥스키의 발레에서 따온 거래. 이건 맥신과 처음 만났을 때 들은 얘기야. 그리고 맥신은 전임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 지금껏 전임자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말에 둘 다 어찌나 불안했는지 몰라. 물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일을 그만뒀거나 해고됐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잖아. 내 전임에게 일어났던 사고를 생각하면 눈깔사탕 요정처럼 포악한 괴물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성가시게 하는 담당자 정도는 단숨에 해치울 수 있을 거야.
아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맥신이랑 같이 눈깔 사탕 요정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주기로 했잖아. 미첼의 아버지 마이크가 전에 우리에게 제안했던 트레일러를 계약하려고 오늘 왔어. 꼼꼼히 확인했는데 정말 넓고 좋더라. 게다가 지금 눈깔 사탕 요정이 사는 헛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 공간이 넓어서 그런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춤출 수 있겠더라. 미첼과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서 트레일러를 공원 안으로 옮길 수 있었어. 다 옮기고 나니 데일이 기존에 약속했던 것처럼 계약금 일부를 냈고 맥신과 내가 나머지를 충당했어. 마이크가 떠나고 나서 다 같이 요정의 집을 설치하기 시작했어. 넷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꾸밀지 고민했어. 이건 여담인데 데일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 쓰레기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가 공공장소에서 나를 대하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연락했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야. 쓰레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냉담했어. 하지만 새로운 트레일러를 설치하면서 고맙게도 미첼이 계단까지 설치하는 와중에 데일이 나한테 능글맞게 웃는 걸 봤어. 그래, 놀랍지도 않지. 내가 데일이었어도 사람들 앞에서 내 평판을 유지하고 싶었을 거야. 좀 천천히 하죠. 미첼이 말했어. 요정에게도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살 거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 3주 내내 무대에만 있었어요. 맥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그러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나갔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아무튼 눈깔 사탕 요정이 스스로 트레일러에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눈길을 주게 만들어야 해요. 만약에 요정이 보기에 전에 살던 집과 차이를 못 느낀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잡아다가 이 안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가둬두는 건 어때요?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알잖아요. 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말했어. 괜찮네요. 데일이 먼저 대답했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어. 그러자 데일이 쿡쿡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 절대로 못하죠. 하지만 세 사람이 요정을 잡으려고 뛰어다닐 거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그러니까 어서 가서 해봐요. 리아의 말이 옳아요. 요정을 잡는 건 힘들겠지만 전에도 해봤잖아요. 할 수 있을 거야. 맥신이 확신에 찬 듯 말했어. 그러자 데일이 어깨를 으쓱했어. 뇌사 상태인 뇌로 꺼낸 아이디어니까 난 참여할 생각 없습니다.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요. 하지만 너무 난리는 피우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휴무인 청소팀을 굳이 귀찮게 할 마음은 없으니까요. 아마 그쪽도 당신들이 싸지른 똥을 치울 생각은 없을 겁니다. 데일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 그래, 딱 봐도 과장하는 거네.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거 알아요. 미첼이 차갑게 응수했어. 그 말에 데일이 웃더니 미첼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 당연하죠. 그러더니 자리를 뜨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어. 과연 진짜일까요?
우리는 데일이 혼자 킬킬대며 멀어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봤어. 아휴, 원래 밥 마신 건 알지만 그래도 빡치네. 내 전임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질 정도네요. 맥신이 몸을 떨며 말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단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요. 내가 맥신의 어깨를 꼭 잡으며 말했어. 셋이 함께 나란히 눈깔사탕 요정의 무대로 향했어. 요정은 언제나처럼 무아지경으로 춤추며 우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 녀석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끌어내려서 무사히 새 집으로 넣을 수 있을지 고민했어. 유인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이가 나올 때만 위험한 거잖아요. 그 상황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쉽게 경계하는 성격이라서요. 맥신이 대답했어. 지금 상황에선 그물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맥신과 내가 미체를 돌아봤어. 왜요? 생각나서 말한 건데? 생선 잡듯이 잡으면. 맥신이 눈동자를 굴리고 내가 고개를 젓는 걸 본 미첼이 말끝을 흐렸어.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재빨리 내 목에 걸었던 로켓을 더듬었어. 목걸이를 풀어서 든 다음 조심스럽게 요정에게 다가갔지. 다른 직원들이 위아한 얼굴로 날 보는 게 느껴졌지만 불안감을 꾹 누르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 이제 요정 바로 앞이다. 요정은 여전히 춤추느라 여념없었어. 나는 꽉 잡은 목걸이를 요정을 향해 뻗었어. 눈깔사탕 요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사람을 닮은 검은 눈동자로 나를 보며 멀찌감치 떨어지더라. 여전히 발끝으로 서 있었지만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켓을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목걸이 끝에 달려있던 로켓이 흔들리면서 요정의 얼굴 근처까지 다가갔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꼬이고 엉망이어서 속으로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라니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요정의 피부가 찢어졌어. 그리고 크고 역겨운 상처가 얼굴 중앙을 가로지르더니 입과 코, 눈과 이마를 다 찢어버렸어. 이번에는 남은 피부를 손으로 걷어내지도 않더라. 두 조각난 피부는 입술과 눈동자와 함께 알아서 떨어져 나갔어. 살덩어리 같은 징그러운 그것이 찰푸덕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난 새로 드러난 요정의 얼굴에서 거대한 부리를 볼 수 있었어. 요정이 천천히 부리를 열더니 목구멍에서부터 끌어낸 듯한 엄청난 소리를 냈어. 난 목걸이를 방패 삼아 한 걸음 더 다가갔어. 요정이 다시 위협적인 소리를 내더니 뒤로 물러났어. 그렇게 한 걸음씩 무대에서 물러난 요정은 마침내 무대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 미첼과 맥신이 무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눈깔사탕 요정이 떨어지자마자 양팔을 붙잡고 트레일러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 난 다시 목걸이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둘을 쫓아갔지. 그리고 셋이 함께 녀석을 새로운 집에 밀어넣었어. 맥신이 문을 잠그더니 나를 바라보았어. 방금 그건 뭐였어요? 그 목걸이
뭐예요? 맥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그냥 생각을 바꿨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 혼자 아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맥신에겐 동문서답으로 대답했어. 그리고 트레일러 밖에서 몇 분 기다렸지. 소리를 듣자 하니 눈깔사탕 요정이 몸을 던져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잠잠해지더라. 반대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살짝 봤더니 다시 춤추고 있더라고. 그날 오후 혼자 데일 사무실로 향했어. 그에게 8분의 3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거든. 여전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그래, 눈깔사탕 요정도 요정인 게 확실하지만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야. 게다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 느낌이란 말이지. 전에도 말했지만 상부의 정체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데일이 긴장과 흥분으로 휘감겨 있는 걸 발견했어. 작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더라고. 문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무턱대고 들어가서 놀라게 할 생각은 없어서 잠시 문간에 서서 그를 쳐다봤어. 잠시 후 데일이 날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지만 금방 진정하더니 날 막 안으로 잡아 끄는 거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 무슨 일 있어요? 데일이 물었어. 네,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데일이 입술을 깨물며 내 눈을 보더니 천천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위에서 알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재차 물었어.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냥 신경도 안 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다 알고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요. 데일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 당신이 제때 알아내리라 생각했는데 이젠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 알아요. 네, 그거 말인데요. 알아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내 어깨를 잡은 데일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말을 시작했어.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곳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에요. 두 사람이 계약하면 계약을 위해서 뭐든지 거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양측이 언제나 공평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언제나 둘 중 하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한다면, 제3의 인물이 개입한다면 계약과 거래와 대가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말은 제3자 역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그래요. 어쩌면 제3자가 다른 일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걸고 남은 하나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부에 협박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봤어. 맞아요.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난 방금 그들과 이야기했는데 언제나 그들과 대화해야 하죠. 그게 너무 싫어요.
데일의 목소리가 점점 옅어지더니 갑자기 심호흡했어. 내일까지만 출근하세요. 스크래치 씨와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게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이 스크래치 씨를 좋아하는 건 나도 알아요. 하루 줄 테니까 제대로 인사하세요. 더는 안 돼요. 데일이 힘겹게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어. 당신은 해고예요. 그의 말에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얼굴만 쳐다봤어. 내 이사는 어쩌고요? 내 이사는 됐어요. 데일이 징징대듯 말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 그 말을 뱉자마자 후회하는 게 보였어. 진심입니다. 이건 당신이 걸린 문제예요. 당신의 생사가 걸린다고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발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내 손에 당신 피까지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 데일. 그를 불렀지만 목이 너무 메이는 바람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 날 바라보는 데일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원이 담겨 있었어.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깨에 팔을 둘러 꽉 안아주더라. 난 그저 그의 셔츠에 대고 울 수밖에 없었어. 고마워요. 그가 말했어. 날 바라보는 데일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원이 담겨 있었어.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어깨에 팔을 둘러 꽉 안아주더라. 난 그저 그의 셔츠에 대고 울 수밖에 없었어.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애쓴 거 알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다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물었어. 너무 갑작스럽잖아. 다시 울보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대체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자 날 안고 있던 데일의 팔에 힘이 들어갔어. 그의 목소리 역시 갈라졌더라.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내가 실수했어요. 전부 다 내 탓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고생하게 내버려둔 내가 이기적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믿어지지 않았거든. 우리는 그렇게 몇 분 더 흐느끼고 서 있었고 마침내 데일이 팔을 풀었어. 데일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야.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울었던 것만 기억나. 너무 울어서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 표지판을 쳤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었거든. 아무튼 지금은 집이야. 그나마 좀 진정했어. 적어도 우는 건 멈췄네. 아직 현실이 와닿지 않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이게 끝이라는 건 정말 믿기 힘들어. 지난 3년간 내겐 이 일이 전부였는데 주어진 내일 하루는 스크래치 씨와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이겨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